오늘은 영재교육원 안내를 해드리는 학부모님 설명입니다. 영재교육원을 하면 좋은 이유. 영재교육원은 영재학급,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좋은 이유에는 영재학급이 좋은 이유도 포함됩니다. 영재학급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영재교육원하고 수준 차이가 예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어떤 면에는 영재학급이 장점도 있습니다. 저쪽 멀리 라이딩을 안 해도 되죠. 어떤 경우는 수업 품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영재학급이나 이런 데서 영재교육 받으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서 수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하면 영재학급, 교육청에 파견 나가서 하면 영재교육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품질 차이는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수료하거나 영재학급을 수료한 학생만 되는데, 이렇게 대학부설 영재교육 지원 자격이라는 면에서도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이 좋은 점은 대부분 다 영재학급에도 해당이 됩니다. 영재학급도 좋다. 어떤 점이 좋으냐? 첫째,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가서 수학과학을 재밌어 하는 면도 있고, 자기가 상위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친구들이 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보고 배웁니다. 지적 자극이 돼요. 공교육에서 또는 학원에서 하는 건 주로 교과 수학 또는 교과 과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깊이 있는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또는 교과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을 정도 수준의 높은 거를 지적 자극을 받아요. 그게 영재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그런 거를 지적 자극을 받을 때 자기 잠재력이 확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을 합니다. 산출물을 만들거든요. 뭘 만들어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래요. 이런 프로젝트 경험, 탐구 경험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비교과 또는 세부 특기상 세특이라는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수행평가라는 형태로도 반영이 되고요. 지금 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고교학점제가 더 전면화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시게 될 건데, 학생들이 다니게 될 건데, 그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크게 될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지필고사로 1.2점을 매기는, 그래서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고 선생님이 정성평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수행평가를 한 걸 보고 어떻게 뭐라고 써주시고, 수업 중에 했던 행동이나 발표, 토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과정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했던 경험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실용적인 혜택인데, 학부모님들이 라이딩 하시고 서로 친해지시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상위권 애들끼리 좀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 인맥에 따라서 학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입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학원에 밥 만들어 달라고 몇 명이 쫓아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그 점이 장점이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려면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해야만 돼요. 그런 점에서 또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한번 해보는 건 괜찮다. 특히 수학과학 좋아하는 학생이면. 다만 6학년 올라간다 하면은 학원 스케줄하고 충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원 스케줄과 계획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뺏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같은 고려하셔야 될 요소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상위권 학생들 같으면 교육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미 이 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보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어요. 5학년, 6학년이면 고등과정 배우고 있는 애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수준이 안 맞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십시오. 우리 애가 이미 영재 라인으로 사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다면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한 번쯤 도전해도 괜찮다. 그런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평일에 수업이 있고 수준이 안 높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토요일에 수업이 주로 있고, 어떤 때는 격주나 주에 한 번씩 가는 형태도 있고, 배우는 수준도 교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꽤 수준이 높으니까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감안하십시오. 예비 3, 예비 4, 현 2학년, 3학년한테는 괜찮습니다. 영재교육은 괜찮아요. 선발 요강이 나왔는데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예비 3, 예비 4 해서 예비 중2까지 모집합니다. 현재 중1까지죠. 현 초2부터. 모집 정원은 20명입니다. 학년별 20명. 성남교육청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합쳐서 20명이에요. 이 큰 도시 100만 인구에 20명 적어요. 그래서 뽑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정은 접수가 10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날 마감됩니다. 그 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지원하는 게 지일이라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알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 그 선교육이라고 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 다 들을 수 있어요. 내용은 현재 3학년, 4학년 얘들이 오랜만에 첫 기수로 했는데, 저희 학원에 학생이 3명이 합격해서 다녀요. 현재 3학년이 작년 2학년 때죠. 그 학생들하고 들어보니까 온라인 교육은 별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 이수한 다음에 26일 날
시험을 쳐요. 성교육 다 이수한 애들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데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12월 6일 날 요게 중요해요. 선발 평가를 합니다. 여기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변별력의 핵심, 선발하려면 요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 뒤에 선발해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땡겨서 모집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성교육은 1주차, 2주차, 3주차 동안 동영상 수업 시청하는 거예요. 출석만 평가합니다. 출석만.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고 들어두면 돼요. 자, 영재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냐 하면 지필고사를 칩니다. 이름은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예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도구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이 문제들은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97년부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만들어졌고요. 영재성 검사는 2003년인가부터 만들어졌어요. 20년 이상 축적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큰 영향을 미친 분야예요. 그래서 교과심화하고 결이 다르죠. 교과심화 문제는 배운 지식을 잘 써먹는 능력, 복잡한데 배운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에 가까워요. 지식을 측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안 배워왔던 거, 처음 보는 거를 자기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복잡도가 높은 문제, 교과 심화 문제. 그래서 이건 교과 문제해결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잡하기만 해요. 근데 배운 거를 적당히 조립하는 형태예요. 근데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배운 지식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자유도가 높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머리를 써야 돼요. 그 다음 영재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합니다.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이걸 조금 나눠서 영재성 검사 따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따로 했는데 그냥 합쳐서 100점을 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재교육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주 1회 3시간 수업이에요. 왔다 갔다까지 하면은 4시간 또는 5시간 뺏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이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은 토요일이나 여름방학 같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반드시 영재 수업을 합니다. 영재 수업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하고 직접 관련은 적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지식을 활용하고요. 핵심은 지식을 배운다가 아니고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창조하고 이런 거를 해봅니다. 그런 수업이고요.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일수록 재미있습니다. 예비 3, 예비 4 학년은 월요일 날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저는 성남교육청 부설영재교육원이에요. 어디냐면 저기 창곡동이라고 위례하고 산성역고 중간 사이 트라이앵글 되는 곳에 있어요. 두 번째, 영재교육을 할지 말지, 우리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영재냐 아니냐를 IQ로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요. 보통은 IQ 35를 넘는다거나 이러면은 영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상관계수는 있지만 IQ가 높은데 영재성이 약한 학생도 있고요. IQ가 별로 안 높은데 영재성이 강한 학생도 있어요. 영재교육의 태도 원조 이렇게 할 수 있는 렌줄리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영재인지 아닌지 정의할 때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그때 지능이 높은 게 중요하긴 한데 첫째는 아니에요. 한 셋째, 넷째쯤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생의 정서적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정리를 하면 일반인하고 엔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일반인은 당근이나 이익이죠. 이익이나 처벌, 채찍이나 비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저거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좀 재미없어도 꼭 참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재밌어도 저게 별로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영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엔진이 재미, 열정, 호기심, 탐구, 창조 이런 거예요. 몰입. 핵심은 뭔가 궁금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문제 해결 그런 거예요. 영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당근도 아니고 채찍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예요. 그 재미가 어디서 오느냐? 지적 호기심에서 와요.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뭔가 파고들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하고 그런 데에서 움직여요. 예를 들면은 연산학습지를 한다. 영재성이 강한 애는 이 반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근데 영재성이 안 가고 그냥 똑똑한 애예요. 연산학습지 하니까 잘 나와. 주위에 어른들이 좋아해. 시험 점수가 잘 나와. 그럼 그 맛에 해요. 걔들도 지겨운데 해요. 반대로요. 영재성이 강한 애. 저희 학원에 서울영재고 합격한 친구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6학년 때 KMO 은상 따고 그랬던데 이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제가 사무직 수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걱정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재성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영재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우리 애는 영재 아니라고. 얘가요 유치원 갔다가 돌아올 때 개미를 보고 1시간씩 앉아서 그 개미를 보고 있는 애라니까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저렇게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미나 보고 있고 이런 애가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게 영재죠. 아무런 이익이 없죠. 게임 보고 있는 게. 그냥 자기가 궁금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그게 영재다. 엔진이 다르다. 얘들은 재밌으면 헛짓거리 같아도 하고 이익이 없어도 하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이 합니다. 반대로 재미가 없으면 잔소리 해도 안 하고 대들고 그냥 딴짓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연산학습지 시킬 때 딴짓 많이 했다. 하기 싫으니까 엄청 힘들었다. 애 때문에 우리 애가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은 혹시 우리 애가 영재인가 생각하십시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영재하고 일반인하고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엔진이 달라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차인데 하나는 휘발유차고 하나는 전기차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전기를 줘야 움직이고요. 기름을 줘야 움직여요. 영재한테는 지적 호기심, 도전 이런 거를 줘야 움직이고요. 일반 학생들한테는 필요성을 줘야 움직여요. 반대로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 얘들도 공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교과 공부를. 근데 얘들은 좀 지겨워하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일반인처럼 잔소리를 한다거나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네가 좋은 대학 가려면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봤자 귀등으로 듣는다. 대신 얘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고 몰입할 만한 지적 자극을 계속 제공해주면요. 대표적인 게 과학책을 읽는다든지 과학 전문대 뭐 이런 데를 체험전을 한다든지 사고적 수학을 한다든지 GTG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사고적 수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를 하고 그거를 스스로 깊이 파고들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요. 자기가 좀 재미없어 보이는 교과 공부도 해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 수단이거든요. 교과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 학생들한테는 탐구를 위한 수단이 되니까 공부를 해요. 공부를 시켜도 호기심은 던지고 야 이건 뭘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재밌어라고 해요. 근데 닥치고 배워. 너 실수 자꾸 하니 반복해. 이러면은 공부를 싫어해버려요. 엔진이 달라요. 그 엔진에 맞게 연료를 공급하면 쌩쌩 잘 나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본인은 휘발유차야. 근데 전기차를 몰라요. 휘발유를 주면서 안 나간다고 막 속을 답답해 하시고 그러실 위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엔진이 다르다. 나랑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얘는 지적 호기심이 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70%의 부모님은 이걸 모르세요. 몰라서 아이를 망칩니다. 이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을 못해요. 슬픈 통계인데 IQ가 135 이상인 사람들, 웩슬러로 35 아주 고지능이거든요. 그 이상인 사람들은 소위 명문대나 이렇게 두뇌를 써서 하는 직업을 가지는 확률이 낮아요. 70% 학생은 대학을 잘 못 가요. 그렇게 머리 좋은데 이게 70% 좋은데 왜냐? 대부분의 현대사회의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게 이런 영재성이 강한 애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안 돼 있고 휘발유차야. 보통 사람인데 고지능이니 IQ 100 그 언저리인 학생이 제일 좋은 성과를 낳기 좋게 돼 있어요. 서울대 옛날에 뭐 지금은 의대가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만 서울대의 최고의 대학일 때 평균 IQ가 109입니다. 106인가? 하여튼 110이 안 넘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안 넘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성과를 많이 나요. 심지어 어떤 학생 자기가 서울대 들어갔어. 가면은 이제 신입생 IQ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했더니 그거야. 충격을 받죠. 내가 IQ 100이 안 되다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부모님이 엔진이 다른 애라는 걸 잘 아시면 이 학생들을 자기 결에 맞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성과가 좋아요. 근데 성과를 떠나서 이 학생이 자기 본성에 맞게 행복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 엔진에 안 맞는 방식, 자기 결에 안 맞는 방식으로 전기차한테 휘발유 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불행하게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강한지 아닌지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인이 휘발유 차면 전기차의 특성을 모르세요. 껍데기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인종이다. 껍데기는 똑같지만 인종이 다른 인종이다를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뭔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전문가한테 좀 찾아가십시오. 집에서 아실 만한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지적인 특성, 정서적 특성 있어요. 관찰력이 뛰어나다. 몰입을 한다. 이 몰입이 아주 중요해요. 핵심, 본질 이런 데 관심을 둬요. 구조를 뽑아내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 유창성이 높다고 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A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B, C, D, E 이렇게 돼요. 삼각형일 때 뭘 배웠어요? 사각형일 때 돼요? 오각형일 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해요. 이건 뭐 창의성이 높다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요. 심지어는 한 문제 풀고 또 다른 방법 더 생각해요. 더 좋은 방법 없는지. 답났으니까 됐잖아요 하면은 그 학생들은 영재성이 강한 애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일 거예요.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호기심이 강하답니다. 호기심이 강해서 이 호기심이 이 학생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핵심 에너지예요.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도전. 저희 GTG가 도전을 시킵니다. 하나를 깊이 들고 팝니다. 과집착력이 강해요. 다만 흥미 있는 분야만
과제 집착력이 있어요. 저희 학원은 이제 제 학생 중에 영재고를 조기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공부도 늦게 시작했어요. 꽤 늦게 했어요. 꽤 늦게 해서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재고 붙을지도 모르고 KM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중2에 예행 연습 삼아서 경기 영재고에 지원했는데 덜컥 붙은 거예요. 왜 붙었냐? 이 학생이 3년 동안 개미를 기르고 개미 관찰을 하는 학생이에요. 어릴 때 키트를 사주셨나 봐요. 개미 굴이 있는 키트를. 그걸 3년 동안 계속 들고 파면서 개미 그거를 3년 동안 일기 쓰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 분야를 깊이 판 거예요. 그래서 생물 그 개미 관계된 건 아주 막 대학생급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영재입니다.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즐긴다. 뻔하고 시시한 걸 자꾸 따라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연산을 싫어해요.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주도하는 걸 좋아한다. 자율성이 굉장히 강해요. 부모님 보시기엔 똥꼬집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좋은 방법 알려주는데 그거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떼쓰는 거예요. 뭐 어린애들이 그런 게 많긴 한데 영재는 좀 더 그게 강합니다. 특히 지적 탐구, 호기심 분야에는 더 그래요. 유머 감각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공통특성, 뭐 우리가 보기에 똑똑하다가 있어요. 똑똑하다가 있고요. 근데 똑똑하다를 넘어서는 이 정서적 특성, 지적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재냐 아니냐를 보실 때는 호기심, 몰입, 과제 집착력, 자율성을 선호하느냐,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하느냐, 배우기를 좋아하느냐, 탐구하기를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십시오. 스스로 탐구할 때 재밌어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영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르쳐준다, 잘 배워서 기억 잘하고 정리하고 시험 문제 잘 풀고 이러면은 영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런 학생은 서울대 어디 가야 되죠. 요거는 영재성 관찰 체크리스트라고 교육청에서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영재성을 관찰하기 쉽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추천서 쓸 때도 쓰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니까 이런 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공식적인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다. 호기심, 질문, 탐구, 학습이 아니고 탐구예요. 공식이나 해답을 암기하기보다 원리나 과정을 추구합니다. 이거가 안 되면은 안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 안 된 거는 야 이거 그냥 닥치고 외워 해도 안 해요. 이해를 하려고. 구조화되지 않은 융통성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좋아한다. 구조화되지 않은 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체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질서하고 무정해 보이는 일종의 자유도가 높은 그런 과제, 그런 문제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런 걸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겠는걸?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입, 과제 집착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머 감각을 갖고 즐겁게 접근한다. 이것도 영재의 뭐 100%는 아닌데 유쾌하게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전해요. 도전이 이 영재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큰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무모하니만큼 도전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인류의 지적 최전선이 점점 넓혀진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한테 천연두, 그때 걸리면 거의 다 죽는 천연두를 접종을 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런 사람들이 영재입니다. 공상하기를 좋아해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얘가 별별 이상한 상상하고 있고 하면 혹시 영재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영재 유형 판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거예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 공식 교육기관이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합니다. 영재교육원, 영재고 뭐 이런 데 내용을 총괄하는 부서. 그래서 영재에 대해서는 가장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 데인데 거기서 영재의 유형을 분류했어요. 이거를 오프라인이면 저희가 이제 검사지를 나눠드리고 직접 설문 체크를 하게 하는데 온라인이라 그건 못하겠고요. 여기 제 블로그거든요. 제 개인 블로그인데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요 블로그 요거 잠시 멈춰서 하셔도 되고 제가 요거 유튜브에 며칠 뒤에 올리거든요. 유튜브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요거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할게요.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유형을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 학업 성취 우수 영재. 여학생이죠. 주로 여학생이 많아요. 영재의 한 90%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생이에요. 이 유형의 아동은 부모와 교사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자기가 무엇을 요구받는지를 잘 알아요.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지능검사도 높아요. IQ 높아요. 이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단점이 본인 성향이 부모나 권위자의 말을 추종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향은 영재인데 또 권위자의 말을 추종해요. 그래서 좀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부모들이나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척하면 착하고 입맛만 다셔도 뭘 대령하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절로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게 돼요. 이렇게
특별히 조종하려는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모가 좋아하고 교사가 좋아하니까 얘들이 사랑받으려면 내가 눈치껏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구나. 틀을 안 벗어나고 그 틀 안에서 시키는 거 최고로 잘하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어른에게서 받은 강화 반응 때문에 부모가 특별히 이거를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어른들 마음에 들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걸 추구해요. 새로운 거를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거를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수업 해보면 이 학생들이 저희 학원 이제 중간에 왔어요.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좀 어려우면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하는 거지. 도전해봐 하면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학생이만 안 풀리면 딴짓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계속 개발하지 못하면 지금 어릴 때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하는데 점점 성취도가 낮아요. 이 학생들이 영재고 라인으로 공부를 잡으면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천방지축, 자기보다 영 공부 못하던 남자애들이 망나니처럼 날뛰다가 걔들이 중2, 중3 되면 훨씬 좋은 성취도를 영재 교육 라인에는 보여요. 기도 죽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영재가 아니냐? 아닙니다. 타고나긴 영재의 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 강하고 한데 이 학생들은 자기의 본성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둔 게 뭐냐면 권위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을 주고 교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누가 희생하려고 한 적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숨겨요. 자기 안에는 막 망나니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깊이 파고들기 쉽고 지적의심 추구하고 싶고 누가 시키는 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참고 100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나 선생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추구해요. 너무 착한 애라서 그래요. 너무 착한 애라서 알아서 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러고도 잘 살면 괜찮죠.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 본성에 안 맞게 성장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남한테 인정받아야 기쁘지 스스로 내부에서 나오는 이 충만한 기쁨이 없어요. 왜냐? 자기는 전기차거든. 전기차라서 자기는 전기를 먹어야 행복한데 자기는 지적 탐구를 하고 몰입을 하고 창조를 해야 행복한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 안전한 것만 선택을. 그러니까 뭐 어딘가 공허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취도가 낮아집니다. 자기 결에 맞게 가야 높은 성취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100%를 발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안 높아요. 오히려 조금 영재성은 떨어지는데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애 1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기를 부여받는 휘발유차라고 할게요. 이 필요성이나 비전을 위해서 죽자 살자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밀려요. 안타깝죠. 자기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데 부모에게 인정받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서울대 의대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자기 본성은 그걸 거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어때? 성취도가 잘 안 나와. 기쁨이 없어.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애가 이런 애다. 알기는 어려워요. 본인이 휘발유 차면 전기차를 알기 어려우신데 등수나 결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과 과제로 실패를 하거나 낮은 성취를 보인 위험을 감수하게 하십시오. 도전을 시켜주세요. 도전.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와 함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과 실패의 경험이 이후 성장의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실패하도록 도전을 시키셔야 돼요. 도전이라고 하는 실패의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근데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해요. 그건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계속 권위자가 다 소화시켜서 씹어서 떠먹여주는 이유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실패의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다. 성취도도 최고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전과 실패, 결과가 아니고 과정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죠. 부모님이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애 똑똑이야, 모범생이야. 그래서 공부 등수 100점 100점 이것만 추가하시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이를 망칩니다. 근데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다른 인종을 알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를 좀 찾으십시오. 창의적 도전형 영재. 이 아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기를 선호합니다. 이건 원래 모든 영재의 공통 특징이에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이 유형의 특징이 고집스러워요. 요령이 없어요. 좀 시니컬해요. 빈정대는 것 같아요. 얘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도전은 권위에 들이받아요. 비판을 해요. 부모한테도 들이받고 쌤한테도 들이받아요. 지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금방지다 소리, 고집세대사들이 친구들한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거만하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특히 교사하고 부딪히기 쉬워요. 쌤들은 많은 학생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얘가 미숙하죠. 어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방해되는 방식으로 표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사한테 지킬 수 있고. 부모님이 이 아이의 특징을 잘 모르면 억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의 억압을 이겨요. 첫 번째, 모범생형 영재는 부모가 애를 이긴 경우예요. 그래서 애가 알아서 부모 시킬 대로 꽉 쥐어서 사는 거고, 얘는 부모를 이겨버려서 자기 멋대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눈물 흘리는 부모님도 봤어요. 이 창의적 도전형 연재의 부모님이시. 얘가 풀이가 저 A라고 그쳤는데 꼭 자기는 B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얘 풀이가 더 좋아. 엄마가 가르쳐준 풀이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인기가 있어요. 유머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정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로 찍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얘들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기 쉽거든요. 다행히 이런 애들을 고등학교부터는 영재고란대로 보내버리니까 좋죠. 근데 그 전에 초등중학교, 중학교 때는 기회가 적어요. 근데 부모님이 알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는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가르쳐주면 집에서 자기의 그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욕구, 탐구하는 욕구, 창조하는 욕구, 자기 생각을 수립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면 학교에서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이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입시에서 보통은 좋은 성적 잘 못 거둡니다. 미성취 문제행동 영재, 모범생 영재는 부모님이 아이를 이긴 경우고 도전형 영재는 아이가 부모를 이긴 경우예요. 근데 미성취 문제행동 영재는 방치된 영재예요. 오늘 이 설명회 듣는 분, 또 유튜브에서 이걸 찾아서 듣는 분 아이 중에는 없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방치했고 학교도 방치했고 어른들이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똑똑했는데 점점 성취도가 낮아져요. 사회성 부족, 반항, 우울 이런 거를 보여요. 학교에서는 갈등과 부적응을 굉장히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욕구, 지적 탐구의 욕구가 하나도 충족이 안 되고 자율성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닥치고 외워. 닥치고 그것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못 외운다고 혼내고 얘는 내가 왜 외워야 돼요? 나 이해했다니까요. 그거보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닥치고 외우고가 있어요. 억눌립니다. 심지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열을 매기고 하면 그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평소에 가정이나 어른들한테 자기가 존중받고 수용되는 경험, 인정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들이받아요. 작은 건수가 있어도 화를 내요. 그래서 중도 탈락 많이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일탈 행동도 많이 합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정신적인 보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사교육형 만들어진 영재, 일종의 가짜 영재죠. 가짜 영재. 영재고나 과학고, 자사고 이런 특목고가 입시에 유리하니까 영재가 아닌데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휘발유차인데 전기차 가는 길을 따라가요. 이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합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사교육이 좋고 열심히 하고 똑똑한 학생이면 영재고에 붙기도 해요. 과학고에 붙기도 해요. 근데 가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가짜 영재인지는 상담을 하십시오. 양심적인 영재고나 KMO 학원이면 말해 주실 겁니다. 가서 자기가 휘발유차인데 전기차에 맞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위축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인생에서 진짜 큰 데미지를 입어요. 붙어도 불행합니다. 심지어 영재고 라인은 잘못하면은 불합격하면은 국어, 영어 다 빵꾸 나요. 수학, 과학만 몇 년 동안 죽자고 하니까. 심지어 수학도 빵꾸 나요. 왜냐? 영재고 준비할 때 고1 수학까지만 하거든요. 그런데 수능이나 내신을 하려면 고2, 고3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적다고요. 가짜 영재가 영재의 트랙으로 가는 거는 옛날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줄어들었어요. 이 학생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게 대치동에서는 많아요. 근데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비교육 특구로 갈수록 뒤늦게 지금 막 가짜 영재들이 영재고가 입시에 유리하다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시에 유리하다고 영재 라인의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A급 수학 풀고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왕수학도 풀고 최상위도 풀고 온갖 심화 문제 다 풀고 앉았어요. 그거 영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영재 아닌 애들이 A급 수학 안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에 고등 심화해야 되는데 주입을 받아가면서 A급 수학 풀고 앉았어요. 자기 힘으로 못 푸는 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를 얘들은 휘발유 차니까 비전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꼭 참고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성실해, 똑똑해. 그래서 다 외워버려요. 잘하기까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점점 성적이 떨어집니다. 하여튼 영재 라인 가지 마십시오. 이 학생들 가면은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그 시간에 수능과 내신의 길을 가세요. 충분히 서울대 가고 할 수 있는 학생이 괜히 영재고 라인을 기웃거리다가 죽도밥도 아니게 끝나요. 아니, 우리 애는 영재가 아니야.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길로 빨리 방향을 잡으십시오. 이 아들은 똑똑하고 성실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방향만 잘 잡으시면 자기 결에 맞게 크니까 행복하고요. 성취도도 진짜 높게 나옵니다. 이런 학생들 진짜 서울대 의대 간다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이 진짜 일진은 영재고 가는 애들이지 해서 일진놀이에 빠지시기 쉬워요. 심지어는 애가 일진놀이에 빠져가지고 계속 영재고 한다 그래요. 말리십시오. 부모님이 중심 잡아주셔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영재, 자기 주도적 영재. 부모가 또 학교가 이 학생들의 영재성과 그 특징을 잘 알아서 이 학생의 특징에 맞게 교육을 하고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도 편안하고 자기에게 맞는 길로 가니까 성과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해요.
자기는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는 게 가장 행복한 애고 도전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실패하고 성공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애들이기 거기에 맞게만 해주면 됩니다.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면 얘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달려들어요. 아이고 이게 재밌겠다. 저희 학원에서 KM 수업이나 영재고 수업할 때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저희는 소수의 좋은 문제를 깊이시키거든요. 다른 데처럼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반복 이런 거 적게 한다고요. 근데 이 소수의 좋은 문제를 던져주면 얘들이 진짜 환장을 합니다. 달려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하거든요. 영재에게 맞게 하면은 반복을 안 시켜도 얘들은 아주 탁월한 실적을 내요. 저희가 몇 명 안 되는데 영재고 KMO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에 맞게 키우니까. 여러분도 우리 아이의 결을 잘 파가시고 영재에겐 영재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똑똑한 학생에겐 그 학생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둘 다 불행해요. 자기 결대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 일찍 파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재인지 아닌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IQ?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정서적 특징, 지적 특징, 행동 특징이에요. 탐구심, 호기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영재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영재성을 살리는 부모, 못 살리는 부모, 못 살리는 부모 많이 가르친다. 진로 승부한다. 비교한다. 개성을 인정한다. 항상 깨끗하다. 적당히 자유롭다. 영재들 이것저것 탐구하다 보면 몰입을 해요. 몰입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1등을 하기 위해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를 해요. 공부 자체를 즐기게 합니다. 공부가 즐거울 수 있나요? 영재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면 즐겁고요. 또 보통 학생도 보통 학생에 맞게 공부가 즐겁습니다. 보상을 한다. 심리적 보상, 이건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을 중요한 외적 보상이죠. 외적 보상이 아니고 자녀와 잘 놀아준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놀아줍니다. 질문이 없다.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도와준다. 스스로 하게끔 유도한다. 가르쳐줘버리는 분이 있고 그럼 찾아볼까? 실패를 쳐버려요. 실패를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게 해요. 실패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강합니다. 내 의견을 강조해요. 자기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좀 지나가 보면 이렇게 부모가 주관이 너무 강하고 그거를 강요하시는 경우는 있던 영재성도 죽어요. 옳다 그러다가 명확해요. 옳다 그러다보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해요. 결과를 강조해요. 과정을 강조해요. 학교 공부, 학교 등수가 중요해요. 학교 밖 공부 중요해요. 그래서 체험점 많이 다니십니다. 체험점. 과천과학, 수학, 박물관 이런 거 많이 다니시고 코딩도 하고 사고력 수학도 하고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 많이 해요. 지적 도전을 시키고 지적 자극을 주는 거를 추구하십니다. 정확하게가 중요해요. 야, 너 90점밖에 안 됐네. 하나 더 해. 야, 연산이가 3자리 곱하기 3자리 2개나 들렸네. 더해. 미쳐요. 영재의 생각 안 해요. 나 3자리 곱하기 3자리 할 줄 아는데 하다 보면 지겨워서 하나 살짝 놓칠 수 있는데 안 돼. 더해. 완전 미치죠. 정확성보다는 창조하도록 유도해요. 창조는 정확하고는 좀 다르죠. 없던 걸 만들어야 되니까 옳다 그러다도 없죠. 맞다 틀리다도 없죠. 부모가 결정한다. 아이가 선택한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가든 패밀리라고 교육 채널이 있어요. 거기를 보는데 서울대 의대를 보내신 두 분이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분들이 애들을 서울대 의대 보냈을 때 도움이 됐던 거 몇 개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대요. 꼭 공부 언제 할래? 해! 3시에 해! 이게 아니고 언제 할래? 그럼 3시에 할래? 5시에? 어차피 해야 돼. 답정 너야. 하지만 언제 할래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얼만큼 할래? 선택권을 작게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선택한 거를 노력을 해요. 지키려고. 지키지 못할 때 많죠. 어른들은 못 지키는 거 많은데 애들이 오죽 많았겠죠. 하지만 선택권을 주고 자기 선택한 거를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도 연구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를 주도하는 사람이고 높은 레벨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뭘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생겨요. 근데 시키는 건 억지로 따라 있어. 노예라고 생각해요. 때리면은 하고 안 때리면 눈치 보고 살짝 피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선택권을 안 준 애는 시키는 거 아니면은 안 해요. 시키는 것도 하는 신용만 내. 혼 안 나도록. 공부하러 가서 앉아있는 척만 해요. 전심전력으로 진짜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연산 학습지 시키고 이럴 때는 해 마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시켜도 통하죠. 성과가 나요.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때는 시키는 대로만 했던 애는 안 돼요. 옛날에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하고 통일했을 때 황당한 경우를 봤대요. 어떤 분이 노동자인데 자기가 맡은 일이 잔디밭에 물 주는 거래요. 근데 비 오는 날에도 물 주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혼나니까. 이게 시킬 때 하고 안 시킬 때 안 하니까 창의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못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노예처럼 때려가면서 일일이 시켜가지고 뉴턴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인다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자유가 가지고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가면서 그게 선택권이 넓어지고 책임을 지는 게 넓어지면서 얘는 자기 의식이 달라져요. 시키면 하고 아니면 내 논다.
꾀를 부린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재성이 강한 애들일수록 이게 강합니다. 자율에 대한 욕구가. 아이를 자꾸 비판해요. 못한 게 눈에 보여요. 아이가 잘한 게 눈에 보여요. 못한 거는 그 다음에 더 발전시키자고 해요. 너무 어려운 이상적인 부모를 요구하는 것 같죠. 영재원이 합격하려면 뭘 준비할까? 아까 여기 보셨지만 영재성 검사하고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를 합니다. 그게 100%예요. 제필이. 영재성 검사는 뭐냐? 영재성,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고 개발된 지 20년쯤 됐습니다. 20년 좀 넘었나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고의 영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도구고 2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선행학습에 의한 교과 지식이나 기출 문제 유형에 익숙한 학생을 선발 안 하려고 가짜 영재를 걸러내려고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보면은 서술형도 쓰게 돼 있고 그래요. 현재 100점 맞는 애보다 타고난 영재성, 미래의 발전 가능성 중심으로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일단 문제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게 잘 구현됩니다. 실생활 문제를 활용해서 합니다. 사고력, 창의력, 문제력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 일반 영재성 측정하는 창의사고 영재성 검사가 있고요. 영역별 영재성을 측정해요.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수학, 과학 통합 따로. 약간 지식이 필요해요. 과학 지식, 수학 지식을 씁니다. 일반 영재성은 진짜 보면 이게 무슨 문제야 하는 걸 돼요. 근데 이게 나름 잘 뽑아가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도 병행합니다. 영재교육원 입시에서 어떤 때는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만 한 적도 있고 영재성 검사만 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이렇게 하나만 100% 하다가 최근 한 10년 정도는 두 개를 융합해서 섞어서 뽑아요. 그만큼 더 정교화되고 고도화됐습니다.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는 낯선 상황일 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원리, 문제 해결 방법을 새롭게 이용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문제 해결력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처음 보는 거를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풀 줄 아는 거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실생활 연관된 것을 꿰내고 수학과학의 융합형으로 꿰냅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심화 사고력 문제도 꽤 나옵니다. 여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기출문제로 만든 문제집이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든 문제집이 1031, 필즈수학, 팩토 이런 문제집들이에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기출문제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결력을 기르는 그런 문제집이죠.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기출문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미래 사회 겉모습에 대해서 예상하였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많아질 거다. 체지방 많은 사람이 많아질 거다. 이거를 자기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래요. 지식을 별로 안 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런 건 좀 영재성 검사에 가까워요. 많은데 이런 게 일반 영재성 검사. 자물쇠 보여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쓰고 그 물건이 하는 말. 자물쇠 번호 잃어버리지만 난 잘리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예를 들어준 거예요. 애들이 이거는 지식이나 문제 해결력과 관계없죠. 일반 영재성 검사. 근데 이거에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그림을 완성해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아예 순수한 영재성을 측정하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꽤 정확해요. 이런 식입니다. 일반 영재성 검사. 요거는 영역별 영재성 검사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필수수학 103에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설명하면은 지루하실 테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도형을 합동인 도형 4개로 쪼개라, 9개로 쪼개라 이런 문제예요. 랩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냅니다. 배경 지식이 배운 지식을 많이 쓰지는 않죠. 이런 과학도 있어요. 펭귄이 남극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쓰세요. 그 다음에 펭귄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창의적인 물건을 펭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장점을 쓰시오. 창의적인 걸 검사하죠. 과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시중에 있는 영재교육원 대비 파이널 교재, 특강 교재 이런 거 사서 풀리셔도 돼요. 오케이. 또 평소에 사고력 수학한 거 오케이. 또 문제결력 수학이라고 1031 같은 거, 필즈 같은 거, 팩토 같은 거 하셔도 좋다. 그런 거가 하고 저희 GTG에는 영재원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과학 설명회하고 영상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영재교육원 대비할 때 너무 좋아요. 평소에 이런 거 하시고 특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널, 특강 이런 이름이 붙은 문제집 사시면 되고 그것도 그러면 그냥 모의고사 문제도 따로 팔아요. 모의고사 몇 회분만 사서 풀려보셔도 됩니다. 그냥 덜렁하게 나지 마십시오. 당황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라도 아니면 특강이라도 들으면 좋습니다. 영재교육원 대비 특강을 저희가 GTG가 합니다. GTG 특강이 있는데요. 수학, 과학 다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까지 합니다. 예비 3학년, 현 2학년 10월 18일 개강합니다.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하고 7회 수업합니다. 수학, 과학, 실전 모의고사. 예비 4학년은 10월 22일 날 수요일입니다. 3시부터 5시예요. 자세한 거는 저희 데스크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교육청 교육원 해요 말아요. 시간 뺏겨서 고민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학원이 너무 타이트하고 빠듯한 학생이면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시간에 학원을 못 다닌다는 고민해 보시고, 아니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산출물도 해보고 지적 자극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학원은 좀 뒤에 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은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학 영재원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대학 영재교육원이 더 심화인가요? 맞습니다. 대학교 영재교육원, 가천대 부설영재교육원하고 아주대 부설영재교육원, 동국대, 대진대 이렇게 있고요. 서울에는 서울교대, 서울대, 연세대, 대학부설 많아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교육청 영재교육원보다 좀 더 고학년이 많이 다니고요. 같은 학년이 다녀도 수준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저희 영재원 과학, 영재원 수학이 둘 다 있거든요. 둘 다 전공 박사님들이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수준을 보면 교육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저희 영재원 수학 설명이 한 거 몇 번이 있는데 애들 산출물 보면은 와 하는 소리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거든요. 그래서 대학 부설이 더 높습니다. 근데 대학 부설은 그냥은 못 붙어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한 애들, 또는 가천대 브릿지 과정같이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을 수료 안 했지만 동등한 자격을 주는 좁은 문을 통과한 애들만 대학부설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설을 가려고 영재학급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영재교육원이 대학교 부설 붙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교육청 출신은 대학부설에 떨어지고 영재학급 출신이 대학부설에 붙은 경우도 저희는 꽤 있어요. 영재학급이 붙기도 쉽고 다니기도 가까워서 훨씬 쉬운데 대학부설에는 오히려 반대로 붙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이냐 영재학급이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영재학급은 자기 학교에 개설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어서 좀 복불복이 있어요. 영재 아닌 일반 학생이 가도 괜찮아요 하시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보면 일단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장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산출물을 해본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해본다는. 이게 사교육도 있긴 있죠. 이런 거를 산출물하고 프로젝트 하는 게. 그런데 공교육에서 한 거는 그래도 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회까지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이거를 나가더라도 이걸 해본 경험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하거나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고 고교학점제 대비도 돼서 저는 일반 학생도 영재교육원 해도 된다. 영재 아닌 애는 못 따라가냐 하면 그렇지 않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거리상 많이 고민되는데 도전해보는 게 좋겠죠. 제가 아는 그 학생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학생은 교육청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훨씬 지금 높은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대학부설 바로 하십시오. 대학부설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부설은 브릿지 과정은 제가 봄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